어떤 쿠키를 사려고요? 콘서트 티켓팅처럼 시간을 맞춰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두캐팅이라는 말까지 생기고 심지어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지도까지 등장했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소비자 트렌드 분석 기사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간 경제보고서, 그리고 논란을 다룬 기사까지 전부 모아봤습니다. 네, 단순히 1만 원짜리 쿠키가 왜 이렇게까지 유행하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상이 지금 여러분의 소비 방식, 그리고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 두바이 쫀득 쿠키가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그 고소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카다이프라는 이게 중동식 디저트 재료래요. 이걸 마시멜로우랑 쿠키 반죽으로 감싼 디저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겉은 쫀득한데 속은 또 바삭한, 이 완전히 다른 식감의 조화. 이게 딱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겉존 속바. 그렇죠. 근데 이 현상의 규모를 보면요, 이건 그냥 맛있어서 인기 있는 쿠키구나, 이 수준을 한참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캐팅이라는 신조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매장별 재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두쫀추 맵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저도 그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쿠키를 사는 행위 자체가 그냥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게임이나 도전 과제가 됐다는 거죠. 아, 퀘스트 깨는 것처럼요. 네, 나는 이걸 구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소비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된 겁니다. 성취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네요.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한 비용이 근데 만만치가 않던데요. 비싸죠. 가격이 한 개에 5,000원에서 비싼 건 1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웬만한 밥 한 끼 값이죠. 그렇죠. 일반 쿠키의 거의 서너 배는 되는 가격인데 그런데도 매장 앞에는 줄이 늘어서고 품절 안되나 그냥 일상이래요. 요즘 경기 어렵다는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시장의 반응이요? 네, 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투어서 비슷한 제품들을 막 쏟아냈죠. 근데 주목할 점은요, 이들이 가성비로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텐데요. 더 싸게? 그렇죠. 오히려 프리미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검증된 유행에 그냥 올라탔어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패 확률이 낮은 아주 안전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최소한 이걸 사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맛없는 걸 고르는 그런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심리적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그 안정감을 노리고 뛰어든 수많은 판매자들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 심지어 황당하게까지 한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소면 쿠키 사건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렇죠. 한 소비자가 9,500원짜리 쿠키를 샀는데 그 바삭한 식감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 대신에 딱딱한 국수 소면이 들어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거죠. 잠깐만요. 카다이프 대신 국수 소면이요? 네, 그냥 국수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냥 맛이 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기사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피해 소비자가 후기를 남겼는데 식감이 바삭한 게 아니라 입천장이 까질 정도로 딱딱하고 거칠었다고 해요. 헐, 근데 더 황당한 건 판매자의 대응이었어요. 대응을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비판 후기에다가 예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누가 봐도 복사 붙여넣기식 답변을 단 거예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다가 논란이 막 커지니까 결국 사과도 없이 판매를 중단하고 그냥 잠적해버렸죠. 와, SNS 시대에 이 소비자의 신뢰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대표적인 사례네요. 맞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해져요. 대체 왜 판매자가 국수 소면을 넣을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팔아야 할 만큼 마진이 안 남는 장사였던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어떤 판매자가 비양심적이었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배경에 있는 경제적인 압박을 들여다봐야 본질이 보입니다. 경제적 압박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쿠키의 원가 구조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우선 피스타치오 같은 핵심 재료비 비중이 판매가의 40%를 훌쩍 넘어요. 40%요? 솔직히 그 숫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 먹는 조각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건 원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디저트 업계에서는 재료비 비중을 30에서 35% 내외로 관리하는 걸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40%를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숨겨진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우를 녹여서 카다이프를 감싸는 과정처럼 이게 기계화가 어려운 수작업 공정이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상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아,
한 보고서에서는 쿠키 한 개당 인건비만 3,000원 이상으로 추산했는데 이건 뭐 재료비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인건비만 3,000원이요? 네, 그럼 재료비랑 인건비만 합쳐도 벌써 7, 8,000원이 훌쩍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쓰는 화과자 케이스 같은 포장재 비용 들어가죠. 아, 포장도 예쁘게 하니까. 네. 그리고 온도에 민감한 재료 때문에 냉장 설비가 필수인데 그 전기료 그리고 임대료까지 더하면 실제 판매자가 손에 쥐는 이유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 판매자들이 원가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시세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널뛰기를 해요. 와, 변동폭이 엄청나네요. 네, 이런 불안정한 공급망도 판매자들을 압박하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불안정한 원가 구조랑 과도한 경쟁이 소면 쿠키 같은 이런 기만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거네요. 경제학 용어 중에 레몬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몬 시장이요. 혹은 엉망인 차를 레몬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시장에 이런 저품질의 레몬이 막 넘쳐나면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혹시 하면서 그렇죠. 결국 좋은 제품을 파는 판매자들마저 떠나고 시장 전체가 저품질 상품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소면 쿠키 사태가 바로 그런 레몬 시장의 위험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싸고 때로는 소면 쿠키 같은 레몬을 만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쿠키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냥 유행이니까 라고 하기에 뭔가 좀 부족한데요. 자료들은 그 답을 MZ세대의 소비 특징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앰비슈머, 즉 양면적 소비자라는 개념입니다. 아, 앰비슈머?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평소엔 아끼다가 자기가 꽂힌 데는 돈을 확 쓰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무지출 챌린지를 할 정도로 절약하지만 자신이 이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소비 행태를 말하죠. 근데 1만 원짜리 쿠키가 그 가치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뭐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같은 거라면 모를까요? 이건 부담스럽지 않은 사치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치? 네, 1만 원짜리 쿠키는 나를 위한 특별한 보상이 되지만 명품처럼 한 달 예산을 통째로 뒤흔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소비가 충동적인 사치가 아니라 매우 계산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계산된 선택이요? 네, 여기에는 실패를 극도로 피하고 싶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실패를 피하고 싶은 심리요? 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맛없는 걸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쿠키는 어떻습니까? 아,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SNS 후기, 유명 셰프의 언급 같은 사회적 증거들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이 선택은 안전하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앰비슈머가 가치 소비를 하는 거랑 또 다른 소비 트렌드인 디토 소비가 유행을 따르는 게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결국 실패하기 싫다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돈과 시간을 썼는데 맛이 없거나 혹은 나만 모르는 유행에 뒤처지는 그런 이중의 실패를 피하려는 심리. 그 실패 회피 보험료로 1만 원을 내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나도라는 뜻처럼 다른 사람의 검증된 선택을 따라가는 디토 소비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검증된 만족을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전략인 셈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좋죠. 노티드 도넛이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단순히 맛있는 도넛을 파는 걸 넘어서 그 귀여운 스마일 로고랑 예쁜 포장 박스를 통해서 선물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기엔 좀 비싸지만 친구한테 선물하기엔 딱 좋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낸 거죠. 맞아요. 요화정 아이스크림의 전략은 한술 더 띱니다. 더 영리해요. 요화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거기는 소비자가 직접 50가지가 넘는 토핑을 고르게 만들었죠. 아, 맞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그 이유가 브랜드의 폭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 때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와, 비용 상승의 책임을 소비자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네요. 네,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티드 도넛이랑 요화정 모두 우리는 비싼 재료를 써서 비싸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특별한 경험, 즉 선물이나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비싸다고 설득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군요. 맞습니다. 가격 저항을 무너뜨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프리미엄은 제품 자체의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과 맥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선물로 나만의 조합으로 혹은 지금 가장 뜨거운 문화적 현상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말이죠. 두쫑쿠는 바로 이 경험의 가치를 파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경험을 파는 전략이 성공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과연 이 유행이 얼마나 갈까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실패하지 않는 경험이라도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지루해지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과거에 우리를 휩쓸었던 다른 디저트 유행 사례들이랑 비교 분석하면서 두쫑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아, 다른 유행들이요? 네, 탕후루, 요아정, 그리고 이 두쫑쿠의 원조격인 두바이 초콜릿까지요. 각 유행의 흥망성쇠를 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여요. 오, 어떤 패턴이죠? 우선 탕후루는 소화당뇨를 유발한다는 건강 논란과 함께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식었습니다. 아, 맞아요. 갑자기 우후죽순 생겼었죠. 그럼 원조 두바이 초콜릿은 어땠나요? 그게 이 모든 유행의 시작점 아니었나요? 원조 두바이 초콜릿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직구로는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냥 먹어보고 싶다는 열망만 가진 채 유행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반면에 요아정은 소비자가 직접 조합을 바꾸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좀 더 길었습니다. 아, 매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두쫑쿠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료에 인용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좀 회의적이더군요. 네, 맞아요. 한 심리학과 교수는 두쫑쿠를 요아정이랑 달리 소비자가 변주를 주기 어려운 완성형 제품이라고 평가했어요. 즉, 한번 맛보고 나면 신선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유행으로 쉽게 옮겨갈 거라는 예측이죠.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유행은 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요? 네, 저희가 앞서 원가 구조를 분석했잖아요. 네, 마진이 거의 안 남는다고. 그렇죠.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두쫑쿠는 가게 주력 상품이 아닙니다. 아, 주력 상품이 아니에요? 네,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죠. 미끼 상품이라면?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입구에 파격적인 할인가의 계란이나 우유를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거 하나 사러 왔다가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쿠키가 바로 그 계란 한 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여서 진짜 이윤이 남는 커피나 다른 빵, 케이크를 팔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쫑쿠만 팔아서는 돈이 거의 안 되고 이걸 사러 온 손님이 커피나 다른 메뉴를 함께 사줘야만 가게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위태로운 사업 모델인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두쫑쿠를 사러 온 손님이 다른 상품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힘든 두쫑쿠를 계속 팔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즉, 이 유행은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다른 상품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어찌 보면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이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은 정말 단순한 디저트 유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소비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사례 연구 같았죠. 네. 우리는 더 나은 품질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SNS에 공유 가능한 검증된 경험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높은 가격은 어쩌면 실망감이라는 실패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였던 셈이고요. 맞습니다. 기사들은 우리가 1만 원짜리 쿠키를 사는 이유가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것부터 보는 것, 듣는 것까지 점점 더 많은 선택이 알고리즘과 바이럴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선택을 최적화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망할지도 모르는 그 작은 위험조차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취향을 세상의 유행에 그냥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